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법의학자 이호입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서 학생교육과 연구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부검을 담당하고 있는 법의학 교수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법의학과 그 관련 학문에 대한 소개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 검시제도를 살펴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의학입니다. 우선 제가 법의학을 한다 그러면 법의학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각자가 법의학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가장 많이 저하고 다른 점은 법학을 공부하는 걸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은 법의학은 포렌식 메디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포렌식이란 표현은 뭐 디지털 포렌식이랄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범죄 수사에 있어서 과학적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어원은 라틴 말입니다. 공공의 법정 또는 우리말로 말하면 공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법정의학이란 표현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을 때 법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죠. 의학적 전문가의. 그런 때 감정의뢰가 오고 그 의견을 제출해주면 법정의학이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강서 PC방 살인 사건이 있다고 할 때 가해자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신과 의사한테 정신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가 법정에 감정 의뢰서를 내주면 그게 바로 법정 정신과학이 됩니다. 지금같이 코로나가 있을 때 사망에 대해서 감염병 학자한테 물어본다면 법정 감염병 하게 됩니다. 법정의학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한테는 사인해야 되는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정 병리학자입니다. 가끔 공부를 하다 보면 동서양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원적으로 보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정의학에서 법정이 포럼이라는 뜻을 가졌다면 우리가 소송에서 말하는 송자를 보면 한문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단어는 다르지만 함축한 의미는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법의학자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이 이제 말하는 법의 병리학자는 실은 변시체에 대한 학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검이라고도 흔히 하죠. 그래서 포렌식 패솔로지스트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리 전문의를 딴 다음에 법의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법의학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 4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조직검사한다는 걸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인체의 조직을 절취해서 일부를 육안으로 또는 현미경으로 봐서 비정상적 진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사망한 사람을 보고 육안 또는 현미경 쪽으로 그 사람의 사인을 찾을 수 있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알려진 법의학자의 역할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오토피라는 표현합니다. 부검에서는. 오토란 말은 아시다시피 셀프 또는 스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옵시는 본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신은 실은 우리한테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졌을 때 법의 병리학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임상법의학자가 있고 법치의학자, 법곤충학자, 또는 법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검시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밑에 있는 법의 간호사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한테 가끔은 학부모님들께서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법의학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조금 낙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검시관 제도가 있어서 이 검시관은 보건대학을 졸업하고 의료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경찰청의 과학수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법의 병리학자가 됐든 임상법의학자가 됐든 또 법동물학자가 됐든 검시관이 됐든 우리는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고 거기서 각자의 몫을 해냈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팀 플레이어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이 검시관 제도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법의학 쪽에 관심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있다면 이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 법의 간호학은 뭐냐면, 간호사들 중에서 환자를 많이 보고 임상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은 검시관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랄지 성폭력이랄지, 특히 우리 해바라기 성폭력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간호사로서 참여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검증, 또 이런 부분에 대해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간호사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의 병리학자인 저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시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사인이 무엇인지, 근데 그 사인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자면 익사라 하더라도 스스로 뛰어든 것인지, 또는 타인에 의해서 어거지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원치 않았지만 실족한 것인지, 법정에서는 사망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사인뿐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이게 더 궁금하고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또 해야 되고, 사망의 경과 시간, 사망한 지 얼마나 됐을까, 기타 피해자를 통해서 범죄의 흔적을 다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의 병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법의학자가 있는데요. 저희 법의학자들은 이미 삶이 종결된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삶이 마지막까지 어떤 궤적을 오는가를 따라서 추적을 하는 것인데, 저희하고 임상의사들의 차이는 딱 하나가 있겠죠. 임상의사들은 환자를 보는 순간에 그 손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법의병리학자는 그 손상이 발생하게 된 기전, 그 상황, 다시 말해서 그 과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상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겠죠. 치료는 외과 의사들이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손상에 대한 해석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손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우리 언론지상에 참 핫 이슈가 됐었던 아동학대 문제랄지, 또는 가정 내 폭력이랄지, 학교 병력도 마찬가지고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생존해 있는 사람한테서 그 생존자에서 보이는 흔적에 대한 사건의 재구성에 저희가 손상에 대한 해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법의 간호사들의 역할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배상의학적 측면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기여하는 법의병리학자를 임상법의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인류학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시신이 손괴가 심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법인류학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남아있는 우리 이제 백골, 인체 조직 일부 골 조직을 가지고 연령 또는 성별, 또 가깝게는 인종, 이쪽에 대한 접근을 하고, 대량 참사 때는 여러 희생자들 속에서 한 사람의 몸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재구성하는 데도 이 해부학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법인류학자는 해부학을 전공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법치의학자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인데요. 보통 이제 구강내과 진료를 하시다가 상하골 또는 하하골 또는 안면골이 발견됐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별 또는 인종 또 나이, 이제 치아의 마모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일까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기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폭력 때 이제 교훈이라고 그래서 가해자에 의해서 물린 자국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교훈을 가지고 가해자의 치형을 떠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법치의학자도 살아있는 리빙바디 때도 등장을 하지만 법인류학자와 마찬가지로 대량 참사 때 법치의학자 역할들이 또 많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곤충학이 또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들 등장을 하는데요. 시신이 놓여지게 되면 시신에 다가오는 곤충이 있고 시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이 그 현장에 얼마 동안 놓여 있었느냐, 이걸 추정할 수 있는 게 법곤충학자입니다. 물론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비근한 예가 우리 유병헌 씨를 갖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인지를 모르고 행여로 야산에서 발견이 될 때가 6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7월 22일경에 유전자가 나와서 유병헌 씨로 이제 파명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그 현장에 언제 놓였을까를 이제 과학수사 법곤충학자들이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은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순천에 있는 모 병원 장례식장 냉장 보관 상태로 있었죠.
이 파리의 구더기 같은 경우는 10도 정도가 내려가면 기온이 10도 이하가 되면 그대로 성장을 멈춥니다. 좋은 환경이 올 때까지 성장을 멈추고 기다리는 건데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로 멈춘 걸로 보고 유병헌 씨의 몸에서 일부 시식성 곤충이라고 하는 파리 유충, 구더기를 채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령, 2일, 2, 3일, 3일짜리가 많은데요. 3일짜리가 가장 구더기가 크고 그로부터 5일 정도가 되면 번데기가 됩니다. 그래서 번데기가 없다면 최장 5일 정도 있었다라고 역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6월 12일부터 8일 전으로 보여진다 라고 낼 수 있었지만 또 그로부터 이틀 동안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성장 안 한 걸로 보고 약 6월 2일경에 현장에 놓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복곤충학자들이 결과를 냈고 거의 맞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곤충학자도 역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기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청주인가요? 신생아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었죠. 그 애에 살아있는 상태였지만 몸에 파리 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3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놓여진 지가 3일 이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위독한 분이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돼서 하루 반 만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기관 삽관이 돼 있던 기관 삽관을 제거하고 보니까 입 안에서 파리 유충,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3일짜리니까 결국은 요양병원에 있었을 때 파리가 거기에 알을 깠다라는 것이 되고 관리 소홀이 엄청났었구나, 거의 유기 수준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역추적을 했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저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 승저증 가지고 또 이 구더기의 어떤 그 생활사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유기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을 역추적하는 데도 이제 법곤충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생물학은 유전자가 되겠죠. 우리가 그전에 개인식별은 ABO 혈액형만 가지고 했었죠. 영화에서 보면 살인의 추억에서 등장을 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DNA를 가지고 개인식별을 한다. 그래서 지문처럼 식별력이 뛰어나다는 은유적 표현을 했더니 정말 유전자 지문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만큼 개인의 지문처럼 개인식별력이 뛰어나다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NA는 단백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건조만 잘 돼 있다면 거의 화석처럼 개인식별을 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수교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미군 유해를 송환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골화된 시신을 그냥 넘겨줄 수 있죠. 그 누구라고 할 수, 마이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백골의 군인이 마이크란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죠. 뼈에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만 남기 때문에 세포질만 모계 쪽만 가능합니다. 추출을 했지만 이쪽 가족들 쪽으로부터 DNA를 채취하지 못하는 시간이 흘러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베트남전 때 집에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우표 붙였던 뒷면에서 타액에서 유전자형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그 타액의 동일한 유전자형과 이 뼈에서 나온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해서 그 군인이 맞다 이렇게 해서 유해를 송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DNA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잠시 우리가 강력사건 DNA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하자 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한번 국가수가 데이터베이스를 돌렸던 것이 있습니다. 막 10년이 돼가던 참에 이춘재 사건이 풀렸었던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DNA와 수원에서 또 화성에서 보관돼 있던 그 당시 피해자들의 유류품에 있었던 혈흔이나 체액은 대부분 건조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를 추출할 수가 있었고 이춘재가 범인으로 되는 데 기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DNA를 하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가 되냐면 몇 년 전에 아마 수원 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전자형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있어야 유전자를 채취해서 대조를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근데 그걸 좁혀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수의 노하우를 갖고 있던 법생물학자가 인종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종이 인도 쪽 인종에 가깝다 또는 중앙아시아 쪽이다 이런 표현을 해줘서 그 일대에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있던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범인을 잡았던 이제 법 유전자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개별 사건으로는 되지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법 유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량 참사 때, 집단 사망 때, 또 신원 확인 절차에서 법생물학이 또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잠깐 이제 법의학에 관련된 법의학의 어원과 법의학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럼 국내 법의학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8년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022년 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수에 대부분 계시고 저같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개원한 분들 약 60여 명 정도가 됩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전체 총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치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에 있던 분이 개원하시거나 또는 국가수에 있던 분이 대학으로 옮겨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개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변시체가 발견이 되고 신고가 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과 판사를 거쳐서 영장이 청구가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경찰이 집행할 때 그때 법의학자가 부검실에서 부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의학자는 현장을 갈 수 있는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의학을 하던 선배 후배들이 현장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법의의원을 개원해서 일정 지역, 광역도시 같은 구 또는 저희 전라북도 같은 시내에 개원을 해서 초기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최초의 현장을 같이 임방해서 거기에서 빨리 신속하게 시신을 보고 검안서도 작성해주고 부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오로지 그것만 하기 위해서 개원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의원들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 법의학이 이제 갈수록 어떤 새로운 학문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0개 의과대학이 되는데요. 보시면 오렌지 색깔은 교수의 숫자입니다. 블루 컬러는 수련의가 있는 법의학을 하겠다는 수련의가 있는 학교를 표시하는데요. 수련의가 있는 대학은 뭐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정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병리를 마친 다음에 병리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법의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병리 전문의 자체도 워낙에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으로 오는 경우는 더더구나 힘들게 돼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대학 교수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실은 아쉽게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의사 면허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고시가. 거기에서는 법의학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법의학 교수가 있어서 법의학 강의도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인근 대학에서 강의를 해주거나 또는 병리를 마치신 병리 교수님이 이제 법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지금 법의학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깝게 와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제도가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한번 의견을 듣고자 또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강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수를 포함해서 저 대학 교수들도 이제 저는 지역사회 부검을 하고 있지만 1년에 약 160건 정도 평균 부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구 몇만 명당 법의학자 한 명이 필요할까 있나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47명, 약 150만 명당 한 명꼴로 지금 법의학자가 있거든요. 미국은 40만 명, 미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80만 명당 한 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약 2배 정도 되니까 2배 좀 넘죠. 그러니까 실은 법의학자 숫자는 4분의 1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부검 건수가 16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많다고 볼 수 있고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검 건수, 전체 사망자에서 부검 건수 자체가 워낙 저희는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비록 160건이지만 실은 제대로 된 검시 제도라면 더 많은 건수가 있어야 하고 더더구나 더 많은 법의학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선 검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뒤에 이제 제가 인콰이어링이라는 표현, 조사란 표현하고
인베스티게이션, 수사라는 표현을 제가 구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상의 변시체에 대한 변사 사건에 대한 검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시체시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변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서 부검을 통해 사망의 원인도 밝혀야 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망의 종류, 사망에 이르는 기전, 사망의 상황, 사망의 시간, 또 개인식별, 이 모든 걸 다 담당하는 것이 검시가 되겠습니다. 검시 조사에서는 뭐 다죠. 실은 의복 같은 경우는 저희 법의학자들은 제2의 피부라고 합니다. 인체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복부 같은 경우는요. 그런 때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 복부 장기에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흔적은 피부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사자가 입었던, 망인이 입었던 옷에는 그 물리적 변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제2의 피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의복이나 여타의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다 조사하는 게 검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시 조사의 목적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후에 시신의 변형 정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임장을 해야 된다. 그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팀 플레이어, 통합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 독립성은 그 자체의 어떤 기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에 관한 독립성과 그거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한테 이제 법의학 하면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CSI 드라마를 몇 편이나 봤냐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 CSI에 나오는 검시 제도가 미국 방식의 메디컬 이그제미너 시스템입니다. 거기는 이 M2라고 하는 의사, 법의학자가 연구소를 내고 법의학자뿐만 아니라 아까 검시관, 법의 간호사, 법생물학자 이런 분들이 팀을 이뤄서 전체의 시작과 끝을 다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대륙법 체계 내에서는 일본에서 이식이 됐죠. 여기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 단계에서만 법의학자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대륙법 체계, 우리나라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시신에 대한 망인에 대한 접근과 또 완결성을 놓고 볼 때는 메디컬 이그제미너 시스템, 미국식의 시스템이 훨씬 더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법이 부검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프시, 자, 시신을 부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신의 부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망인이 누구고 또 언제 사망했고 어디서 사망했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 또 사망의 상황, 이 모든 걸 우리가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법의학자한테는 사인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지 못했고 많은 자료를 제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제출한 자료, 그걸 근거로 부검을 통해서 사인만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검이 끝나면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는가 보면 경찰은 가해자 또는 살인자 또는 용의자 또는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연관성 증거가 무엇인가, 또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과학적 어떤 증거만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는 당연히 자기한테 의뢰한 의뢰인에 관한 유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의료사고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고, 가족은 내 가족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이랄지 그 내 가족이 사망하게 된 그 과정을 전체적인 이해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뒤에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할 문제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검시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시체가 발생을 하면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경찰 공의 의사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같이 시신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시체 검안서를 발부해 줍니다. 시체 검안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해서 검사한테 수사 지휘를 가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한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검사의 지휘하에 경찰이 집행하는 영장의 집행에 저희 법의학자가 그때 등장을 합니다. 변시체가 발생한 현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현장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주는 수사 서류, 그것도 하루 전에 있었던 그 수사 서류만 가지고 부검실에서 사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저 변시체가 발생을 해서 법원까지 갔다가 저한테 오는 데는 약 24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발생한 사건이라면 내일 제가 부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부검실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도 규명하지만 이분이 언제 사망했는가, 사망의 경과 시간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망 시간의 추정만 놓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신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반의 형성이랄지 시체의 경직의 발현 정도랄지 또는 체온의 하강의 속도를 역추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대략 10시간 정도 이내일 때 대략적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는 변시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하루가 지납니다. 이미. 그리고 변시체는 검안서가 발부되기 위해서라도 인근 장례식장 냉장보관이라는 현장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저온 냉장이라는 환경에 노출됐고 그 다음에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래가 불가한 그런 검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시간의 추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후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었는가 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가장이 아침에 7시쯤 아파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뒤 약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아파트 안방 장롱에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가서 안방 장롱에서 발화된 화재를 진화하고 나오고 있는데 욕실에서 모녀가 욕조에 떠 있는 상태, 사망해서 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결국은 경부압박 질식사 이후에 욕조에 유기가 된 건데요. 그런 형태로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체계, 이 시스템으로 24시간 만에 국과수에 부검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모녀가 사망한 시점이 언제일까? 그걸 추정한다면 남편이 집에 있었을 때일까? 아닐까를 역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을 저희는 가지 못했습니다. 또 이미 24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찍었던 캠코더의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린아이가 욕조에 떠 있던 어린아이가 그대로 옮겨지는 과정에 손을 벌리고 떠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 팔에 경직이 있는 것이 캠코더에 찍힙니다. 저 경관절에 경직이 저 정도 발현된다면 과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법의학적 접근입니다. 그게 만약에 2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남편 스스로도 집에 있었던 시간에 사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2시간 이내라면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찍힌 불완전한 영상 하나 가지고 그 유무죄를 다투기에는 그 증거가 너무 빈약했던 겁니다. 남편 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와이프, 아까운 그 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인으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 다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검시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 시간의 추정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건은 영원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검시제도의 개선이 이게 어떤 권한의 이양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 사회는 마땅히 국가는 책임지고 그 죽음에 이른 과정에 대한 육하원칙, 사실관계를 필히 밝히지 않고서는 클로징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는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은 변시체가 발생을 하면 변시체 발생은 법의학연구소, 경찰한테 신고해도 경찰은 법의학연구소로 연락을 하죠. CSI가 되는 겁니다. 그 CSI는 결국은 모든 시신에 대한 종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접근권도 현장 조사권도 이 CSI한테 있고 경찰에는 없기 때문에 경찰은 그 안을 들어오지 못하죠. 영화에서 갔던 장면 잘 한번 넘겨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사자 또는 변사에 의심이 있는 시체가 있을 때는 그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한테 검시를 또 신고를 하고 검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검사는 법률가이고 지금 사인에 대한 것, 사망의 종류에 관한 것들은 의사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초기 단계에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또 원시적인 검시 제도 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출생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망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 밖에서 사망한 경우 한번 처리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의사가 진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병사일 때는 바로 사망 신고와 장례가 이루어지죠. 근데 병사가 아니고 가족이 생각할 때는 의료사고 같아요. 의사의 과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에 혐의점이 있는 걸 통해서 부검을 하게 되고 수사를 지속하게 되고, 그런 혐의점이 없다면 종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병원 내에 사망 케이스입니다. 근데 병원 밖에서 사망하면 진료받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시체로 일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시체를 검안하고 변제 혐의점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가 없는가 해서 사망 신고와 장례를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뭐 범죄 혐의점이 없다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데요.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법의학자는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 수사기관과 시신을 직접 진료하지 않았던 경찰 공의 선생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지적하면서 이 표에서 또 하나 더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등록 절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범죄 혐의 시점이 없으면 사건 종결해서 사망의 신고 또는 장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먼저 장례를 치르고 사망 신고가 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국가가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신이 가족에 의해서 임의로 장례가 치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에 관한 법을 이식한 일본마저도 바꿨는데, 먼저 사망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에 화장 매장 허가증을 발부받아서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장례를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가에서 신고하는 시스템은 죽음에 대한 필터링이 분명히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사망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불분명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번호 누구, 어떤 분이 어디에 사는 누가 돌아가셨다 하고 주민등록 말소, 이렇게만 하는 행정적 절차만 이루어질 뿐입니다. 결국은 변시체에 대한 검시 제도도 허술하지만 사망 등록의 과정은 더 허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증명 문서를 한번 저희가 한번 논문으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체 검안서는 진료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 발부하는 겁니다. 사망 진단서는 병원 내에서 진료하던 사람이 48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 진료 의사가 발부하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시체 검안서에서 사인과 불일치한, 다시 말씀드려 시체 검안서를 발부했던 변시체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알게 됐을 때 그 전에 부검 전에 이루어졌던 시체 검안서하고 불일치의 정도를 찾아봤더니 80%가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마저도 병원에 진료 중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보면 50% 이상이 진단에 불일치가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의 오류를 보면 대부분이 사인을 생략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학을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또 사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인을 쓰지 않고 호흡부전, 심정지, 사망에 이르는데 필히 수반된 증상만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보면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 진단서의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망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의 오류가 등장하는 거 보면 대부분 고연령층, 그리고 또 보시면 사회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층이라고 할까요? 학력 수준이 낮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분들한테서 사망 진단서의 불일치가 더 심하더라. 결국은 생전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사후에 진단서를 발부하는데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결국은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사회 경제적 위치가 낮은 층에서 많다면 권리의 침해와 권리에 대한 철저한 어떤 진상 규명도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취약한 계층에는 또 역시 허술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사들이 발부한 사망 진단서만을 가지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1위는 암입니다. 2위는 불명확한 사망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발부하는 사망 진단서마저도 명확한 사인이 써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약 28,000명 정도 됩니다. 한 1년에 우리가 약 20만 명에서 22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합니다. 사망 신고가요. 그 중에 10%가 사인 불명으로 우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에서 사인 불명 사망자 숫자입니다. 10만 명당 우리가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10만 명당 100명입니다. 이 100명 정도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채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등록 이전에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검시 제도에 있어서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시 제도를 항목별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검시 제도가 왼쪽 칼럼입니다. 미국의 검시 제도가 오른쪽 칼럼입니다. 변사라는 개념은 우리는 변사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변사의 의심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 한해서만 우리는 검시 제도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사망에서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죽음이 30%가 넘습니다. 그 30%의 8.5%를 부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사라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정의에 따라서 신고된 죽음에서 6.2%의 부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건수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적은 사법 부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국 ME 시스템에서는 꼭 범죄 연관성이 있는 죽음만 다루는 게 아니고 육하원칙,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른 모든 6가지의 팩트를 완성하지 않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클로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안을 범죄 연관성 있는, 뭔가 범죄 연관성 있는 사안만 신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타살에 대한 또는 형사 소추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형태로만 이제 목적이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신고는 누구한테 하느냐? 경찰한테, 외국은 법의학연구소에. 목적은 범죄 수사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인 규명입니다. 사인 규명과 범죄 수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사인이 나오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사인 규명에서는 사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클로징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는 경찰이 하고 법의관이 하고. 누가 부검을 요하는가? 경찰과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법의학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자체의 검시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의학 연구소가 해당 검시법에 해당되는 대상을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정적 부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퍼블릭 도큐멘트, 공공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이 와서 자료 공개를 해서 카피해 갈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정당한 법 절차를 가져서 카피해 갈 수도 있고, 또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카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공공의 자료로서 법학적 자료, 부검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사고 예방적 측면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직접적 기여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면 끝나지만, 외국에서는 그 사람이 이르게 된 전 과정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징조를 미리 알았다면 이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메꿀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반복적 죽음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원인이 있을까라는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불명자가 29,000명 있는 거고, 외국에서 사인 불명은 철저한 규명을 통해서 클로징하지 않거나 또는 사인 불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서 사고 예방적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죽음을 그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공공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터블 데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외국에서는 신고해야 될 죽음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보실까요?
예기치 못했던 죽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망할 줄 몰랐는데, 또 언내추럴이라는 건 질병이 아닌 죽음 같아요. 그리고 폭행의 흔적이 있어요. 또 교통사고가 됐든 추락이 됐든 사람 안전사고가 됐든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손상이 있고, 또 여기서는 독특한 게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건은 무조건 검시라도 되어 있습니다. 또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은 건, 왜냐하면 사망진단서가 발부돼야만 사망 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이 이루어져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은 건은 필히 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불상이랄지, 또 재밌는 건 마취 중에 사망, 또 군대랄지 어딘가 대량 수용시설에 사망한 건은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과 판사를 거칠 일이 없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근 5년간의 부검 건수를 볼까요? 대개 우리 이제 국가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검이랄까요? 건수는 많게는 대학까지 포함해서 1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22만 명 사망해서 15,000건 정도 부검을 하고, 28,000건 정도는 사인 불명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죽음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외국점 신고해야 될 죽음, 이렇게 검시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그리고 또 하나 독립성이 확보될 겁니다. 그 4대 요소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학 학회에서는 변사라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그래서 변사의 개념은 국민의 건강, 안전, 범죄와 관련된 사망 원인을 밝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죽음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유형에는 범죄 연관, 사고사, 자살, 부패, 신원불상, 사법집행과정, 소아청소년, 사인미상, 이렇게 언급해 놓는다면 과연 굳이 각 개별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이 굳이 한 사안 부검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그냥 부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법의학 전문가 2인 이상이 또는 3인 이상이 검시를 할 필요가 없다면 사인을 해서 가족의 품에 빨리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사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빨리 성립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 법의학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했지만, 지금도 역시 중요한 건 법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도 우리는 원시적인 사망 등록 절차, 또 현장의 전문가가 하지 못하는 근대적인 그런 어떤 검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부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진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료라고 합니다. 제 환자는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이 돼 있지만 제가 진료하고 나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즉 사회적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보고 있고 진료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0만 8천 명 정도의 의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연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건강성 평가, 인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는 60명입니다. 출생, 그리고 결혼 또는 국적의 취득과 같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장벽은 매우 철저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죽음에 대한 검증, 죽음의 등록이란 절차는 과연 우리 구성원에서 사라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생은 죽음에 저항하는 힘들의 총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랑스의 해부학자이자 병리학자인 비샤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몸은 고사라는 게 있고 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사는 수명을 다한 세포가 정상적으로 그 생을 종결시키는 걸 고사라고 합니다. 괴사는 감염 또는 독성 물질의 노출 또는 외력, 비정상적인 외력에 대해서 그 생을 다하지 못하고 세포가 죽는 것을 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사는 그 세포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청소하는 세포가 그 시기 적절하게 나타나서 청소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혈구가 120일 동안 생존한다면 120일이 되면 자연 배설이 되고 새로운 적혈구로 대체가 됩니다. 근데 괴사는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한 세포이기 때문에 외력에 의한 거기 때문에 청소하는 세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은 모여서 고름이 되는 거죠. 그때도 제거되지 않으면 수술로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포에 대해서도 인체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 또는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봐서 그 생을 원래 주어진 생을 다하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비록 소수 정예지만 고도의 훈련을 받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은 죽음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의학은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2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